어머니는 둘째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대체 그는 매일 어딜 그렇게 가는 겐가? 어머니가 걱정하는 이는 둘째 아들 구보입니다. 이 소설은 작가 구보 박태원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구보 씨가 걷던 1934년의 경성은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요? 집을 나와 천변길을 광교를 향하여 걸어가며 어머니에게 단 한마디 네 하고 대답 못했던 것을 뉘우쳐 본다. 소설의 시작점이 되는 집은 다옥점 7번지로 현재 광교 근처입니다. 그러나 청계천이 정비되며 사라져버렸죠. 그곳에 사는 구보 씨는 일본으로 유학까지 갔다 왔지만 현재 직업 없이 글을 쓰고 있는 엘리트 백수입니다. 그를 걱정하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나가는 발걸음이 마냥 가볍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툭하니 불을 갠다. 비겁대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본다. 아직 덜 갠 하늘이 너무 가까워 숨쉬기가 쉽질 않다. 수만 번 본 것만 같다. 어지러워 쓰러질 정도로 익숙하기만 하다. 남은 것도 없이 텅 빈 나를 잠든다. 그래도 구보는 약간 자신이 있는 듯 싶은 걸음걸이로 전차 선로를 2번 횡단하여 화신상에 앞으로 간다. 젊은 내외가 너댓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어 구보 씨가 간 곳은 한국 최초의 백화점이라 할 수 있는 화신상입니다. 그 자리에는 현재 종로의 랜드마크라 불리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요. 80년 전 26세의 미혼인 구보 씨는 이곳 백화점에서 만난 가족을 보며 행복과 가정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전차를 타고 다른 사람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다 조선은행 앞에서 내리는데요. 구보의 전차 여행이 끝난 곳은 조선은행입니다. 이곳은 현재 한국은행의 본점 자리인데요. 구보는 이곳에 머물지 않고 또 움직이죠. 이처럼 소설 속 구보는 정해진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흐름대로 서울을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걷던 구보의 발길을 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보는 한길 위에 서서 넓은 마당 건너 대한문을 바라본다. 아동 유원지 유동의자에라도 앉아서. 그러나 그 빈약한, 너무나 빈약한 옛 궁전은 역시 사람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여 주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구보 씨가 본 것은 일제에 의해 축소된 궁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식민지 국민이자 지식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죠. 시간이 지나도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벗이 있다. 황혼을 또 밤을 같이 지낼 벗이 구보에게 있다. 종로 경찰서 앞을 지나 하얗고 납작한 조그만 다리를 들른다. 초저녁이 되자 구보 씨는 친구가 하는 다방을 찾아갑니다. 그곳엔 구보 씨의 둘도 없는 단짝인 천재 작가 이상희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 버색에서 위안을 받고 싶은 마음에 찾지 않았을까요? 오전 2시에 종로 내거리. 가는 비 내리고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끊임없다. 그들은 결코 위안받지 못한 슬픔을, 고달픔을 그대로 지닌 채 그들이 잠시 잊었던 혹은 잊으려 노력하였던 그들의 집으로, 그들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일제강점기 시대, 현실을 피해 이상을 찾아 하루 동안 방황을 한 구보씨. (21세기) 오늘을 살았어도 그의 고민은 같지 않았을까요? 꽃이 피고 해가 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위를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영상을 봤는데요. 영상을 보니까 작품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33페이지를 펴주세요. 소설가 구보씨의 일위 나와 있죠? 네. 양복을 입고 안경을 쓴 한 남자가 보이네요. 누구일까요? 소설가 박태원일까요? 아니면 소설 속 구보일까요? 박태원 작가의 호는 구보. 구인회 회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경향주의 문학에서 탈피해서 문체와 표현 기교를 중시하는 모더니즘의 문학 세계를 보여준 작가들 중 한 사람입니다. 구인회는 순수예술을 옹호하는 문학 동인회였는데요. 중간중간 멤버들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멤버 수는 항상 9명이었다고 해요. 박태원 작가는 이상,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상, 그리고 김유정 작가, 그리고 정지용 작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운 돌다리의 작가 이태준, 이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작가들과 함께 구인회 활동을 하면서 지성과 시각적인 이미지를 중시하는 모더니즘 문학 세계를 펼쳐나갑니다. 박태원은 구인회 회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과 창작을 영위해 나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태준과는 먼 뒷날까지 뜻을 같이 하는 평생의 지우관계를 맺습니다. 강한 실험 정신과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열정을 지닌 점에서도 서로 비슷한 이상 작가와도 각별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의 호 구보는 박태원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위를 쓰고 난 뒤부터 붙이게 된 그의 호인데요. 작품의 중심 인물인 소설가 구보씨는 작가 박태원의 분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1930년대 지식인들의 허무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소설가 구보씨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작품은 작가 박태원의 자전적인 소설로 발표 직후 새로운 형식의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잠깐 구성 살펴볼게요.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위는 그의 독특한 문체와 실험적인 기교를 잘 볼 수 있는 특이하면서도 매력적인 작품인데요. 흔히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이루어지는 소설의 일반적인 5단 구성을 따르지 않고 주인공의 외출에서 귀가까지 서술자의 관찰과 심리 위주로 서술을 하는 여로형 구조. 여로형 구조. 그리고 집에서 출발해서 다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원점 회귀형 구조.
원점 회귀형 구조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의식, 즉 생각의 흐름을 따라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서술 방법인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한 작품으로도 유명하죠. 우리 교과서에는 이 부분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종로 내거리를, 집에서 나와서 종로 내거리를 배회를 하고요. 그리고 서울 최초의 백화점 화신 상회에 들러서 어떤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네. 자, 함께 작품을 읽어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이 작품의 특징들을 발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교과서 34페이지를 펴주세요.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함께 읽어내려가 볼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 나와 있네요. 26살의 구보는 동경 유학까지 하고 돌아온 작가지만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해 늙은 어머니의 근심을 사는 등장인물입니다. 자, 이 구보는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 박태원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낮에 집을 나선 구보는 경성거리를 배회하다가 자신의 청력과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구보는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그렇게 우두커니 다리 곁에가 서 있는 것의 무의미함을 새삼스러이 깨달은 까닭이다. 그는 종로내 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 구보는 종로내 거리에 아무런 사무도 갖지 않는다. 사무는 어떤 해야 할 일을 말하죠. 처음에 그가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바른 말이 공교롭게도 왼편으로 쏠렸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논리적이거나 인과적인 전개가 아닙니다. 구보의 발길이 닿는 대로 사건이 우연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고요. 그의 앞을 가로질러 지납니다. 구보는 그 사내와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위태롭게 걸음을 멈추죠. 자, 이렇게 종로내 거리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구보는 이렇게 대낮에도 조금의 자신을 가질 수 없는 자신의 시력을 저주합니다. 그의 코 위에 걸려있는 24도의 안경은 그의 근시를 도와주었으나 그의 망막에 나타나 있는 무수한 맹점을 제거하는 재주는 없었다. 총독부 병원 시대의 구보의 시력검사표. 자, 이런 단어들이 당대의 그 시대상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품을 읽다 보면 1930년대의 서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을 세태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런 요소들이 세태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단서들이 되겠습니다. 총독부 병원 시대의 구보의 시력검사표는 그저 우울한 안과 방문을 한 거죠. 안과 재래의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시력이 나빠진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자, R4, L3, 오른쪽 4, 왼쪽 3 이런 식으로 구보의 시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왼쪽 정리해 볼게요. 종로 내거리로 향하는 구보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대낮에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자신의 시력을 저주하고 안과에 갔던 일을 떠올리면서 우울해했죠. 네, 종로 내거리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필기는 잠깐 일시 정지하고서 여러분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구보는 2주일간 열병을 앓은 끝에 갑자기 쇠약해진 시력을 호소하러 처음으로 안과의와 대하였을 때에 그 조그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야 측정기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제 자신 강도의 안경을 쓰고 있던 의사는 백묵을 가져 그 위에 용서 없이 무수한 맹점을 찾아내었다. 안과에 갔던 일을 회상하고 있네요. 갑작스럽게, 그죠? 자, 그래도 구보는 약간 자신이 있는 듯 싶은 걸음걸이로 전차 선로를 2번 횡단해 어디로 가나요? 화신상회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도 모를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했습니다. 자, 볼게요. 젊은 내외가 보이는데요. 너덧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네요. 구보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상상을 하죠. 저들은 이제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기겠지? 아무도 맛있는 점심을 먹겠지? 흘낏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정말 그들이 구보에게 자신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 했을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구보의 상상이죠. 그래서 그들을 업신여겨볼까 합니다. 업신여겨본다라는 건 하찮게 여기는 거죠. 업신여겨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 그들을 축복해 주려 하였다. 아주 괴짜 같은 그런 엉뚱한 상상을 펼치는 그런 인물이네요. 사실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누구와는 다르게 구보와는 다르게 백화점에 들어가서 젊은 부부를 보면서 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를 보면서 무엇에 대해 생각을 합니까?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화신상에 있는 구보의 생각 정리할게요. 어떤 생각을 했나요?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젊은 내외의 마음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그들을 좀 하찮게 여겨볼까 하다가 생각을 거쳐서 그들을 축복하기로 하죠. 그리고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하면서 밖으로 나가게 되죠. 네, 화신상에 들렀었고요. 승강기가 내려와 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젊은 내외는 아마도 이름은 수남이나 복동이로 짓지 않았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합니다. 젊은 내외는 수남이나 복동이와 더불어 구보의 시야를 벗어났다.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에 가서 행복을 찾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발길 닿는 대로 걷고 걸으면서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서서 자기의 2 손을 내려다봅니다. 전차 앞선로에 있는 그 안전지대에 가 서게 되죠. 자, 안전지대에 가서서 자기의 2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 손에 단장은 지팡이죠. 짧은 지팡이인데요. 이 지팡이는 산책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장은 짧은 지팡이인데 산책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손의 공책은 무엇일까요? 공책이 의미하는 건 소설가 구보시죠?
공책을 들고 있다라는 건 글을 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쓰기를 의미하죠. 그의 손에는 지팡이와 공책이 있습니다. 물론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자, 거기가 의미하는 건 바로 앞에서 말한 단장과 걷는 것과 글쓰기죠. 일단은 현재 상황에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을 찾아 걷고 또 걷습니다.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리네요. 기다린다라는 것은 뭘까요? 어딘가에 가기 위해서 어딘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갈 곳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누구와 다르게? 구보와 다르게. 그죠? 전차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른다 보았을 때 그는 어떻게 될까요? 혼자 남겨지겠죠.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어떤 외로움, 애달픔 이런 것들을 느끼죠.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소외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구보는 움직인 전차에 뛰어오릅니다. 목적지가 있어서요? 어딘가 갈 곳이 있어서? 아니죠. 그냥 단지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면서 전차에 뛰어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전지대에 있는 구보의 생각 정리를 해보면요. 행복을 알지 못하지만 갈 곳이 분명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전차에 오르자 홀로 남겨지면서 외로움과 애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전차에 뛰어오르죠. 네, 이렇게 움직이는 전차에 뛰어오르죠. 저 전차 안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 가까운 차장 자리 가까운 한 구석에 가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왜? 목적지가 없거든요. 뚜렷한 목적 의식이 없거든요. 대체 행복은 자기를 어느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행복하고는 싶지만 행복이 그냥 마냥 어디 저 만치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행복을 적극적으로 구하려 하지 못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 구보의 소극적인 태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네요.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 자리, 운전수 자리로 향한 안으로 파란 융을 받쳐댄 창을 바라봅니다. 전차과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하는데요. 사람들이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갑자기 뜬금없이 또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네요.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어떤 고요함, 한적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정말요?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죠.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혼자가 편해.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책 읽는 거, 혼자 걷는 거. 난 혼자가 좋아 라고 말은 해왔지만 사실은 구보가 고독을 두려워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왼쪽 종묘로 향하는 구보의 생각 정리할게요. 자, 전차를 탔지만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방황하다가 고독을 느끼면서 예전에 고독을 사랑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고독을 사실은 뭐래요? 고독을 사랑하는 척 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네, 정리할게요. 종묘로 향하는 구보의 생각. 세모가 되어버렸네. 네, 종묘로 향하는 구보의 생각. 네, 전차를 탔지만 뚜렷한 목적 없이 방황하다가 고독을 느끼고요. 예전에 고독을 사랑하는 척했던 그런 기억을 떠올립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표 찍으십시오. 차장이 그의 앞으로 다가옵니다.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5잎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종묘에 있는 구보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나요? 구보는 눈을 떨어뜨립니다.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봅니다. 아래를 쳐다보죠. 손바닥 위에 5잎의 동전을 바라봅니다. 그것들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죠.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겠죠. 자, 대정. 대정은 일본 연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당시 그 일제강점기였던 시대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대정 12년은 1923년. 1923년을 의미하고요. 11년은 1922년이겠죠. 그리고 8년은 1919년이겠죠. 이런 식으로 대정 54년. 자,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떠한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의미를 발견할까요?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죠. 딱히 떠올릴 만한 어떤 아름다운 기억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그것이 어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어느 해에도 그 어느 해에도 구보는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겁니다. 네, 차비를 내려고 이제 동전의 발행 연도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연도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만 의미를 찾지 못하고요. 그리고 어느 해에도 나는 행복한 적이 없었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왼쪽 정리할게요. 종묘에 있는 구보의 생각. 손바닥 위에 동전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행복했던 적이 없음을 느낍니다.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해 가는 것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에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갈 곳에 갔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섣불리 내릴 수 없다.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구보는 창밖을 내다보며 문득 대학병원에라도 들를 것을 그랬나 해본다. 그냥 우리처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인과관계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연구실에서 벗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든 한계의 일일 수 있다. 부부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 지금 막 차여오른 듯 싶은 한 여성을 보고 그리고 신기하게 놀랐다. 그 여성은 누군가요?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색시를 만났죠 하면 어머니는 응당 당연히 반색을 하고, 반색은 반가워하는 기색이죠. 어머 정말 그랬니? 그래서 하면서 뒤를 깨어물을 깨다. 그가 만약 오직 그뿐이라고 말한다면 그냥 그랬다고 아는 척도 안 했어 라고 말하면 어머니는 실망하고 그리고 그를 주변 머리 없다고 책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그리고 아들을 졸하다고라도 말한다면 어머니는 내 아들은 원체 얌전해서 하면서 아들을 그렇게 변호할 게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분은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겁하여 얼토당토하는 것을 보며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 하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전차에 오른 어떤 한 여성을 보고 신기해하고 놀라고 있네요. 자, 동대문으로 향하는 구보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나요? 자, 전차 안에서 누구를 목격하나요? 네, 맞선을 봤던 여자를 목격을 합니다. 맞선을 본 여자를 우연히 전차에서 보게 되자 그 여자를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에 대한 여자의 마음을 궁금해합니다.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여자는 혹은 그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전차 안의 승객은 결코 많지 않고 그리고 자리가 몇 군데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가 서 있는 사람이란 남의 눈에 띄기 쉽다. 여자는 응당 자기를 보았을 게다. 그러나 여자는 능히 쉽게 자기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의문이다. 작년 여름에 단 한 번 만났을 뿐으로 일에는 그 뒤로 이런 뜻이죠. 그 뒤로 1년간 길에서라도 얼굴을 대한 일이 없는 남자를 그렇게 쉽사리 여자는 알아내지 못할 게다. 널 알아봤을까? 아휴, 몰라봤을 거야. 그러나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여자에게 자기의 기억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서든 외롭고 또 쓸쓸한 일이다. 누군가로부터 기억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쓸쓸한 일이다 라는 거죠. 그분은 여자와의 회견, 서로 만나왔던 그 회견 당시에 자기의 그 대담한, 용감했던 혹은 뻔뻔스러운 태도와 화술이 그에게 적잖이 인상 주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자는 때때로 자기를 생각해주고 있었다고 믿고 싶었다. 여자가 자기 자신을 기억하고 있기를 바라는 그런 구보의 마음이 보이네요. 자, 그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그리고 나를 나라고 알았을 게다. 그러한 그는 지금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구보는 알고 싶었다. 그는 결코 대담하지 못한 눈초리로 비스듬히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여자의 옆 얼굴을 곁눈질하였다. 직접 말을 걸지 못하네요. 여자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면서도 말을 걸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구보의 성격을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는 결코 대담하지 못한 눈초리로 비스듬히 두 칸통 떨어져 있는 그 여자의 얼굴을 곁눈질하였다. 어떤 성격을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대범한가요? 아니지. 소심하다. 그리고 소극적이다. 자신감이 없다. 이런 성격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 순간 그와 눈이 마주칠 것을 겁하여 시선을 돌리며 여자는 혹은 자기를 곁눈질한 남자의 꼴을 곁눈으로 느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여 본다. 여자는 남자를 그 남자라 알고 그리고 남자가 자기를 그 여자라 하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마땅할까 하고 구보는 그러한 것에 머리를 썼다. 아른 채를 하여야 옳을지도 몰랐다. 혹은 모른 채 하는 게 정당한 인사일지도 몰랐다. 그 둘 중에 어느 편을 여자는 바라고 있을까? 그것을 알았으면 하였다. 자, 전체적으로 이 작품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이제 주인공의 내적 독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서술인데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특징이 뭔가요? 등장인물들의 속마음을 모두 들여다보죠.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모든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나요? 아니죠. 여자의 속마음을 아나요? 모르나요? 여자의 속마음을 얘기하나요? 아니죠. 여자가 아닌 오로지 누구의 서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가요? 네, 구보. 구보의 서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하지만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서술의 초점화라고도 하는데요. 잠깐 정리할게요. 주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자가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는 것, 이것을 서술의 초점화라고 합니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주인공 구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주인공 구보를 초점화해서 구보의 시선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모든 등장인물들의 속마음을 꿰뚫는 것이 아니라 구보, 어떤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서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한 것에 마음을 태우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괴이하고 우스워 나는 오직 요만한 일로 이렇게 흥분할 수가 있었던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해 보았다. 그러면 나는 마음속 극이 뭔가 이렇게 좀 드러나지 않게 극이 그를 생각하고 있었던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 보았다. 내가 그 예전에 한번 맞서본 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여자와 한 번 본 뒤로 이래 1년간, 그 뒤로 1년간 그를 일찍이 한 번도 꿈에 본 일은 없어요. 꿈에 본 일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내었을 때 그래, 그렇게 간절한 건 아니었을 거야. 자기는 역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렇다면 자기가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이리저리 공상을 달리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감정의 모독이었고 그리고 일종의 죄악이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여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확실하지 않죠. 여자를 진짜 사랑했는지, 여자를 좋아했는지, 여자를 기다렸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떤 한 여성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건 일종의 어떤 모독이고 죄악일 수 있겠다라면서 자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만일 여자가 자기를 진정으로 그리고 있다면 하면서 미련을 내비치네요. 여자가 자신을 좀
좋아해 주었길, 마음에 두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자, 구보가 여자 편으로 눈을 주었을 때, 그러나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산을 들고 차가 동대문 앞에 하차하기를 기다려 내려갔다. 여자가 내리려고 하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라 내린다. 아니면 그냥 보낸다. 둘 중에 하나겠지. 자, 구보의 마음은 또 한 번 동요하며 창 너머로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를 기다리느라 그곳 안전지대로 가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자기도 차에서 곧 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 속에서 자기를 또 한 번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가 일도 없건만 오직 여자와의 사이에 어떠한 기회를 엿보기 위해 그 차를 탄 것에 틀림없다는 것을 눈치챌 때 여자는 자기를 스토커 취급할 수도 있고 그러한 자기를 얼마나 천박하게 생각할까 얘기하죠. 그래, 구보가 망설거리는 동안 전차는 달리고 그들의 사이는 멀어졌다. 마침내 여자의 모양이 완전히 그의 시야에서 떠났을 때 구보는 갑자기 아차 하고 뉘우칩니다. 놓치고 후회하네요. 구보의 어떤 성격 찾아볼 수 있나요?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유부단한 구보의 성격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자를 따라서 전차에서 내릴까 말까 갈등하다가 결국엔 여자를 놓치고 말죠. 네, 동대문에 있는 구보의 생각 어떤 것이었나요? 정리해 볼게요. 전차에서 내려 멀어지는 여자를 바라보며 여자에게 말을 걸지 못한 자신의 우유부단함, 소극적인 성격을 자책하고 후회하죠. 이번에도 또 놓쳐버렸구나. 이런 마음이었겠죠. 동대문에 있는 구보의 생각이었고요. 갈등만 하다가 여자를 따라 내리지 못하고 후회를 하는 구보의 모습이었습니다. 행복은 그가 그렇게도 구하여 마지 않던 행복은 행복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을까요? 구보가 가장 원하고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행복은 여자를 또 놓쳤잖아요. 그 여자와 함께 영구히 가버렸는지도 모른다. 여자는 자기에게 던져줄 행복을 가슴에 품고서 구보가 마음의 문을 열어 가까이 와주기를 갈망하였는지도 모른다. 자꾸 추측하죠. 그 여자의 마음을. 왜 자기는 여자에게 좀 더 대담하지 못하였나 하고 후회하죠. 구보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점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아쉬워하는 거죠. 또 놓쳐버렸네 하면서. 혹은 이 여자 말고 자기에게 행복을 약속해주는 이는 없지는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를 생각하면서 행복을 놓치는 게 아닐까 하며 아쉬워하고 후회하네요. 방향판을 한강교로 갈고 전차는 훈련원을 지났다. 구보는 자리에 앉아 주머니에서 오전 백동화를 골라 꺼내면서 비록 한 번도 꿈에본 일은 없었더라도 역시 그가 자기에게는 유일한 여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떠났는데도 계속 찌질하게 또 엉뚱한 상상을 펼칩니다. 자기가 그를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구보가 제 감정을 속인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가 여자를 만나보고 돌아왔을 때 그는 집에서 아들을 궁금히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에게 그 여자면 정도의 뜻을 표하였던 것에 틀림없었다. 어느 정도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맞선을 보고 돌아온 날을 회상하네요. 그러나 구보는 어머니가 색시집으로 솔직하게 구혼할 것을 금하였다. 그것은 허영심만에서 나온 일은 아니다. 그는 여자가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경우에 만약에 그 여자가 나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객적기실이 여자를 괴롭혀주고 싶지 않았던 까닭이다. 너무 지나치게 배려를 많이 했네요. 배려심은 많지만 뭐가 부족한가요? 자신감은 상당히 결여되어 있네요. 구보는 여자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고 싶었다. 지나치게 배려심은 많지만 자신감이 부족한 구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여자에게서는 아무런 말도 하여오지 않았다. 구보는 여자가 은근히 자기에게서 무슨 말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도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제 자신 우스운 일이다. 그러는 동안에 날은 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흥미를 구보는 잃기 시작하였다. 혹시 여자에게서라도 먼저 말이 있다면 그러면 구보는 다시 이 문제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게다. 언젠가 여자의 집과 어떻게 인척 관계가 있는 어떤 그 친척, 그 혼인에 의해서 맺어진 그런 사돈 관계 같은 거죠. 그런 친척 관계가 있는 노마나님이 와서 색시집에서도 이 편의 동정만 살피고 있는 듯 싶더란 말을 들었을 때 이 편은 우리 쪽인 거죠. 그 남자 쪽 낌새만 살피고 있는 듯 싶더란 말을 들었을 때 구보는 쓰디쓰게 웃고 쓰디쓰게 웃었다라는 것은 뭐 스스로 좀 비웃고 좀 쓴 웃음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뭐 웃음의 종류, 뭐 조소, 냉소, 고소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희극이라느니 보다는 오히려 한 개의 비극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구보는 그 비극에서 자기네들을 구하기 위해 팔을 벗고 나서를 들지 않았다. 결단성이 부족한 우유부단한 구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행동력이 없어. 지나치게 배려심만 많고 자신감은 부족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서로의 반응만 살피다가 끝나버린 인연에 대해서 조소하네요. 자, 훈련원을 지난 구보의 생각 정리할게요. 맞선을 본 후 여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결국 여자의 연락을 받지 못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서로의 반응만 살피다 끝나버린 두 사람의 인연을 조소합니다. 쓴웃음을 짓게 되죠. 비웃죠. 스스로를 비웃네요. 네, 뒷부분 줄거리 이어서 볼게요. 다방에 들어간 구보는 차를 마시며 자기에게 약간의 여행 경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여자를 만나면 좀 행복해질까? 가정을 꾸리면 행복해질까? 했으나 거기서도 행복을 찾지 못하죠. 그럼 여행을 가면 좀 행복해질까? 생각합니다. 다방에서 나와 배회하던 그는 활력을 찾기 위해 경성역 대합실을 찾아가지만 그곳에서 군중 속의 고독과 슬픔을 느끼죠. 경성역 대합실을 찾아가지만 군중 속의 고독과 슬픔을 느낍니다. 다시 다방으로 들어간 구보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념에 잠기죠. 황혼이 되자 벗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방에서 나온 구보는 동경 유학 시절의 옛사랑을 추억합니다. 다시 찾은 다방에서 구보는 어느 보험회사의 외판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속물성에 불쾌함을 느끼고 구보는 다시 돌아온 벗과 술을 마시러 카페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여급, 심부름 하는 여자를 말하는데요. 여급 대모집의 의미를 물어오던 여인을 회상하며 가난과 불행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새벽 2시에 종로로 나온 구보는 어머니를
떠올리고 앞으로는 좋은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다음으로는 핵심 정리 잠깐 필기할게요. 자, 작품 정리할게요. 박태원 작가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관련된 현대소설, 모더니즘 소설, 세태소설, 심리소설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요. 성격은 심리적, 관찰적, 묘사적인 성격 파악할 수 있고요. 시대적 배경은 1930년대의 어느 날이고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보였고요. 공간은 서울 시내, 경성 시내였어요. 주제는 이 작품의 전반적인 주제는 무기력한 소설가의 눈에 비친 1930년대 서울의 일상과 그의 내면 의식인데요. 우리 교과서 속 그 종로 내거리에서 이제 전차 안까지의 그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주된 주제 의식은 행복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여기 추가적으로 좀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30년대 소설가 구보의 예술과 행복.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좋은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을 하죠. 자, 예술과 행복에 대한 갈등과 고뇌, 이런 주제의식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 특별한 줄거리 없이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된다라는 거 알 수 있었죠. 인과관계 이런 거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고 있었죠. 주인공의 하루 여정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여로형 구성이었고요. 그리고 집에서 나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원점 회귀형 구성이었고요. 그리고 당대 서울의 모습과 세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 작품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문체상의 특징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현재형 어미의 사용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런 현재형 어미를 통해서 현장감과 인물의 내면 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쉼표의 잦은 사용, 이런 것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긴 문장의 흐름을 끊으면서 리듬감을 주기도 하고 인물의 심리를 좀 섬세하게 드러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쉼표입니다. 자, 그리고 긴 호흡의 문장이 많이 보였죠. 만연체 문장을 사용한 것이 보였죠. 만연체 문장의 사용을 통해서 뭔가 정돈되지 않은 인물의 사유, 전개 과정을 그대로 독자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오프라인 등교 수업 때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광영호 땡땡씨의 일일로 변형해보는 수행평가를 진행할 거예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일상은 어떤지 허구와 상상을 더해서 이 부용지 한두 쪽 분량의 짧은 소설을 써볼 것입니다. 작품을 다시 한번 깊게 읽어보시고요. 소설의 글감, 재료들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시습의 작품 세계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주말 잘 지내세요.